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리딩 스킬 첫 단원입니다. 첫 단원이 topic and main idea인데요. topic은 우리말로 옮기면 주제 내지는 제목 정도가 될 것 같고, main idea는 우리말로 옮긴다면은 요지 정도가 될 겁니다. 자, 이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리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상당수의 학생들이 리딩이 뭔지를 잘 몰라서 리딩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던데 그 부분을 조금 잡아주고 가려고 합니다. 또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아이들도 많이 봤어요. 구별을 못해서. 그래서 그것도 좀 잡아줘야 될 것 같고, 이제 리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리딩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트랜슬레이션입니다. 리딩하고 트랜슬레이션을 구별하지 못하는 학생들 내지는 학부모님들도 내가 꽤나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잡아 들어가겠습니다. Translation은 우리말로 옮기면 번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번역을 reading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럼 reading은 뭐냐? reading은 우리말로 굳이 옮긴다면 독해가 되는데, 상당수의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번역하고 독해를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만큼 독해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translation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문장을 놓고 그 문장이 갖고 있는 뜻을 보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보다 더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번역 공부입니다. 그러나 리딩 공부, 독해 공부는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다. 리딩 공부의 목적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단락이나 혹은 여러 개의 단락으로 구성된 긴 글에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또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부가 바로 리딩 공부입니다. 자, 리딩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은 글 쓰는 사람이 단락을 쓰거나 혹은 긴 글을 쓰려고 했을 때 중점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중심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심 사상을 가능하면 좀 더 정확하고 또 좀 더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리딩 공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장 하나 번역하는 것이 리딩 공부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그 생각을 빨리 버리세요. 그건 번역이고 리딩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번역이 되지 않는 학생이 리딩 공부는 할 수 없습니다. 번역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걸 실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리딩 공부입니다. 그 리딩 공부에서 첫 번째 단원이 이 topic과 main idea인데요. 이 topic과 main idea는 리딩 전 영역에 걸쳐서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리딩 공부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면서 동시에 가장 핵심이 되는 단원이 바로 topic and main idea 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공부할 때 특별히 주의를 많이 기울여 주시고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정리하고 소화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야 앞으로 해나갈 리딩 공부가 좀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말 꼭 유념해 두시고
특히 타픽하고 메인 아이디어 할 때 많은 주의를 기울여서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타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픽이 도대체 뭘까요? 자, 타픽에 대한 것을 밑에다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타픽의 정의 그리고 타픽의 특징 둘로 나눠서 정리를 해놨는데 정의부터 살펴볼게요. 타픽의 정의 첫째, 단락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무엇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단락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이 글에서 설명 내지는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염두에 두고 읽다가 요거를 설명하거나 요거를 주장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이 포착되면 그것이 바로 타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다시피 어떤 글은 설명을 하는 글이고 어떤 글은 주장을 하는 글이라고 되어 있죠. 설명하는 글을 우리는 보통 설명문이라고 하고 주장하는 글을 주장문이라고 하는데 이 설명문의 특징 그리고 주장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설명문의 특징은 뭐냐면은 설명문은 팩트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주장문은 opinion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팩트하고 opinion의 차이점은 뭘까요? 팩트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누가 보든지 참인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참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객관적 사실이 바로 팩트입니다. 이 팩트를 다루는 글이 바로 설명문이에요. 그러면 주장문은 opinion을 다루는데 opinion은 팩트에 비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팩트라고 하는 것이 누가 보든지 참인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반해서 opinion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동의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opinion인데 그래서 opinion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고 이것은 주관적 견해가 바로 opinion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를 한번 들어주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동부와의 위치에 있고 남과 북으로 분단된 국가이다. 세계 어떤 나라의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이거는 참인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객관적 사실이고 이걸 팩트이고 이런 팩트를 다루는 글을 우리는 설명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주장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의 규모를 놓고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전에서 살던 사람이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서울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겠죠. 그에 반해서 서울 크기의 한 2.7배 정도가 되고 말이죠. 인구수로 봤을 때는 한 더블 정도 되는 북경에 살던 사람이 서울에 처음 왔을 때는 어떻게 느끼게 될까요? 에게 작다라고 느끼겠죠. 이해가지, 그죠? 그러면 북경에 살던 사람이 서울을 작다라고 하는 것이나 대전에 살던 사람이 서울을 크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사실이죠. 그건 맞는 겁니다. 그걸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주관적 견해인데 그 주관적 견해를 다루는 글을 바로 주장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장문은요, 또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믿음을 요구하는 주장문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이니까 믿어주세요 라는 취지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을 요구하는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 무엇이 있느냐? 두 번째는 행동을 촉구하는 그런 주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떠한 행동을 해 주십시오 라는 취지에서 주장하게 되는 경우는 행동 촉구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가치 판단의 주장이 있습니다. 가치 판단의 주장. 믿음을 요구하든지 행동을 촉구하든지 이 두 가지가 아닌 것은 거의 대체로 가치 판단이라고 보면 될 건데요. 조금 아까 말했던 서울이 크다 내지는 작다 같은 것이나 아니면 어떤 여인이 아름답다 내지는 못생겼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가치 판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령 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더 든다면 어떤 집이 비싸다 싸다 이런 것도 가치 판단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믿음을 요구하는 주장의 경우에는 상당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요구하는 주장문의 경우에는요, 한편으로 보면 사실 같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견해 같아요. 사실과 견해 사이에 경계선에 딱 있어서 헷갈리는 것, 그래서 구별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고학자가 무덤을 발굴하는 중에 고문서 하나를 발견했어요. 고문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왕이 어느 시대에 전투를 해서 그 전투에서 패배한 후 본국으로 돌아와서 분노에 치를 떨다가 화병으로 죽었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역사책 속에서는 그 왕이 그냥 전투 중에 장렬하게 전사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다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고문서에서 그 내용을 발견한 후에 역사학자들을 모아놓고 역사책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과는 다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문서에 기록된 내용을 역사학자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역사학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는 분명 사실을 말하니까 설명문이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고학자가 역사학자들에게 발표하는 그 순간까지도 사실상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그거를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기 전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는 역사학자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이 사실이니까 믿어주십시오 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견해와 사실의 경계선에 있는 주장, 이런 것을 우리는 사실적 주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일 헷갈려요. 이게 단순한 사실인지 아니면 사실적 주장인지를 판단하기가 헷갈릴 때가 많은데요. 대체적으로 글의 앞뒤 맥락을 보고 판단하면 되지만 그렇게 판단이 안 될 때는 글 외적 맥락을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그 글을 썼는지 이런 것까지 다 살펴봐야 이거는 단순한 사실이다 혹은 사실적 주장이다 라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까다롭다는 겁니다. 하여간 그런 것도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타픽의 정의는 그렇게 정리했고요. 이제 타픽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픽의 특징은 너무 구체적이어서도 안 되고 너무 포괄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타픽은 단어나 혹은 구의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phrase라고 하는 것인데요. 단어가 두 개 이상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구라고 하는데, 문장하고는 다릅니다. 문장은 주어 동사를 갖추고 마침표가 찍혀져 있어야 되고 그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완성된 의미를 담고 있어야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는 문장 전 단계입니다. 알았죠? 단어가 두 개 이상만 있으면 되고 묶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만 해주면 그거는 바로 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단어나 구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상 구체적이라는 말하고 포괄적이라는 말이 독해 공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그 개념을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example를 줘놨습니다. 자, apple, 사과, pear, 배, persimmon, 감, grape, 포도, strawberry, 딸기, 그리고 바나나, 바나나가 있습니다. 6개의 보기가 있는데 이 6개의 보기를 대표할 수 있는 제목 내지는 주제를 잡으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3가지가 보기로 주어져 있습니다. native fruit이라고 하는 것은 토종 과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중에서 스트로베리까지는 우리나라에서 나서 자라는 과일이 맞지요. 그러나 버네는 우리나라에서 나서 자라는 과일이 아니기 때문에 버네너 때문에 네이티브 프루트는 곤란해지겠죠. 이거는 너무 구체적이라서 탈락입니다. 그럼 플란트는 어떨까요? 플란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과일뿐만 아니라 나무라든지 그리고 풀이라든지 온갖 식물들이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플란트는 이 전체를 담아주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헐렁하게 즉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담아주기 때문에 이 또한 제목 내지는 주제로서는 불가합니다. 남아있는 프루시 이 전체를 담아주면서 동시에 타이트하게 딱 맞게 담아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타픽으로는 바로 프루시 적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방금 타픽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배운 이 타픽을 직접 지문에 적용하는 그 훈련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지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지문을 선생님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번역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번역을 쓱 들으면서 과연 이 글에서 글쓴이는 설명 내지는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쭉 따라오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떠오르면 이것이 바로 이 글의 타픽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일단 여기서는 번역만 할 겁니다. 뒷페이지 넘어가면 이 단락을 완전히 해체시켜서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뒷페이지에 따라 나오는데 일단 번역부터 해줄게요. 들어갑니다. 비록 싸움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미국으로부터 먼 곳으로부터 베트남 전쟁은 방식에 깊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인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자, 군복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삶을 바꿔버리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2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말이죠. 전형적인 군복무 기간 동안에 그들은 마주쳤습니다. 인종적 긴장을 마주쳤고 그리고 권태, 그리고 마약, 그리고 널리 퍼진 brutality 잔혹성과 마주쳤습니다. 그 잔혹성이라고 하는 것은 베트남인들에 대한 잔혹성이 되겠습니다. 심지어 그 미국인들마저도 싸움에 임하지 않았던 미국인들마저도 변화되어졌습니다. 그 전쟁에 의해서 수백만의 젊은 사람들이 보냈습니다. 상당한 부분을 보냈습니다. 뭐의 상당한 부분? 그들의 늦은 청소년기 내지는 젊은 성인기의 상당 부분을 보냈습니다. 뭐 하면서? wondering, 궁금히 여기면서 여기서는 고민하면서 정도로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하면서 보냈습니다. 뭐를요? 그들이 징집되어질 것인지 아니면 방법을 찾을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면서 어떤 방법일까요? 전쟁에 참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놓고서 고민하면서 그들의 늦은 청소년기나 혹은 젊은 성인기의 상당 부분을 보냈다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에 가지 않았습니다. 갔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았다. 즉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보다도 참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나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분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대의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죠. 자, those 사람들은 그 전쟁에서 싸웠던 사람들은 종종 사람들을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전쟁에서 싸움하지 않았던 사람들, 즉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은 베트남전에 참전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괘씸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자 베트남에 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때때로
때때로 사람들을 갖다가 대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디드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다는 웬추 베트남 대신에 쓰인 말입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을 대했는데 뭐를 가지고 대했다? scorn, 경멸, pity, 동정 내지는 condescension, 이건 겸양입니다. 겸양을 갖고 대했다라고 되었습니다. 자, 비교적 빠른 속도로 읽으면서 쭉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글이 무엇에 대한 글인지 떠올랐나요? 자, 안 떠올라도 괜찮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이 글을 하나하나 해체시켜서 한번 분석하면서 이 글의 토픽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한번 잡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그 하나의 단락으로 된 글을 선생님이 4개의 덩어리로 쪼개놓은 것이 여러분들 눈에 보일 겁니다. 자, 이 각각의 덩어리를 선생님은 블록이라고 칭합니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만든 말이에요. 학교에서 인정한 말은 아니니까 그냥 받아들이세요. 알았죠? 자, 블록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이 각각의 블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인데 첫 번째 블록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opic sentence. TS라고 되어 있죠. 이게 topic하고 sentence 두 단어를 합쳐서 두 문자로 TS라고 표시해 놓은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TS 보면 이건 topic sentence구나 하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 topic sentence 속에 바로 topic이 들어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나아가서 그 topic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까지도 들어있는 것이 바로 topic sentence입니다. 가끔씩 가다가 글쓴이의 생각은 빼고 topic만 들어있는 그런 topic sentence도 있기는 합니다. 미리 알려주지만 그러나 요 탈락에서는 topic과 topic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topic sentence가 되겠네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비록 전쟁이 미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기는 했지만 그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방식에 깊은 영향을 끼쳤는데 미국인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깊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되었는데 자, 이 블록을 가만히 보니까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표시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죠. 아무런 표시가 되지 않은 부분은요. 글의 전체 흐름상 중심 사상과는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 약속합시다. 알았죠? 파랗게 표시되거나 노랗게 표시된 부분은 중심 사상과 연관이 있고 오케이? 그렇게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중심 사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 여러분들 그 점을 조금 미리 알고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블록에서 콤마 앞부분은 내용의 큰 흐름상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여기에 파랗게 표시되는 부분이 바로 topic sentence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건데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콤마 앞은 별 볼 일 없고 콤마 뒤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까? 그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잠깐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he is 미쳤습니다. He is rich, but she is poor. 에 나타나는 but하고 He is poor, but he is happy. 라고 하는 두 문장을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교 한번 해볼게요. 같은 but이지만 첫 번째 문장에 나오는 but은 자, rich하고 poor가 대조관계에 있죠. 완전히 반대 말입니다.
but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개념을 연결할 때 쓰이는 접속사입니다. 무슨 관계라고요? 상반 관계입니다. 서로 반대되는 관계이죠. 이런 것은 사실상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poor하고 happy를 대조해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는 예측합니까? 아, 그 사람은 불행하겠구나. 힘들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과는 달리 그 사람이 행복하대요. 여기에서 poor하고 happy라고 하는 것은 상반관계가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양보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이러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예측과는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 이게 다 양보관계입니다. 이런 양보관계를 나타내는 법은 다른 접속사를 이용해서 표현을 패러프레이즈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바꿔 쓸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을까요? 그는 비록 가난하지만 행복하다로 바꿀 수 있겠죠. 자, 얘기 나눈 것 대신에 뭐를 쓸까요? Though he is poor, he is happy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but 대신에 뭐가 쓰였나요? though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양보관계가 됐을 때는 이렇게 but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though로 연결할 수도 있는데 이게 논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 사람 가난합니다. 근데요, 그 사람 행복해요. 라는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말을 그가 가난합니다. 그러나 행복해요 라고 했을 때 이 말을 하는 사람은 그가 가난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행복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실질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포커스는 해피가 있습니다. 비중이 달라요. but 앞에 나오는 내용은 but 뒤에 나오는 해피를 반전 효과를 노려서 해피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사용된 그냥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이런 양보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나오면 논리 전개상으로 봤을 때 주요한 내용은 but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은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글의 중심 사상과는 별 상관도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럼 도우로 바꿨을 때는 어떨까요? 도우가 포함된 이 절,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도우하고 상관없는 절, 주절이라 그러죠. 이것이 바로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것. 이게 논리 전개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보세요. 자, 전쟁이 터지기는 했지만 미국에서부터 먼 곳에서 터지기는 했지만 여기까지는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뒤에 베트남 전쟁이 깊이 영향을 끼쳤다. 미국인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문장에서는 중요한 내용인데 이 문장에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해서 이게 토픽 센텐스라고 볼 수는 없죠. 이제 왜 이게 토픽 센텐스가 됐느냐면 좀 이따 살펴보면 알겠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온통 이 부분을 뒷받침해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이 문장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베트남 전쟁이 미국인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깊이 영향을 끼쳤다는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결정해 봅시다. 이 문장은 설명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주장을 하는 걸까요? 이걸 전체를 대체적으로 쭉 살펴보면요.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는 미국의 역사적 사실을 쭉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그냥 사실을 설명하는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이거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뭐를 보고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이 부분입니다. 깊이 영향을 끼쳤다. 베트남 전쟁이 미국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그냥 영향을 끼쳤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하나의 사실로 볼 수 있겠지만 깊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은 깊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깊다라고 하는 거 어디까지가 깊고 어디까지가 깊지 않을까요?
그 기준 잡을 수 있으니까 결례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주관적 견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베트남 전쟁이 미국인들의 삶에 깊이 영향을 끼쳤다라고 했을 때 베트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그게 뭐가 깊어? 우리는 아주 아작이 났거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입장이냐 베트남 사람들의 입장이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게 이 깊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deeply 때문에 이 그런 설명이 아니고 바로 주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글쓴이는 미국의 전쟁이 미국인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깊게 영향을 줬다는 주장을 했고요.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어쨌든 이것이 topic sentence라는 거 여러분들이 자원에 지그죠? 그건 이야기했나요? TS는 topic하고 sentence를 줄여서 두 문자로 TS라고 했다는 거 이야기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어쨌든 이놈이 바로 topic sentence입니다. 자, 이 topic sentence에서 글쓴이가 주장하는 것을 바로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뒤에 쭉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가 두 번째 블록이 바로 그 첫 번째 근거 역할을 해요. 자, 두 번째 요 블록에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요거는 약간 옅은 푸른색과 옅은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topic sentence는 짙은 푸른색,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내용은 옅은 푸른색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뒷받침하는 내용을 또 뒤에서 한 번 더 뒷받침하는 내용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거 미리 이야기해 줄게요. 앞으로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알게 될 겁니다. 완전히. 자, 어쨌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군 복무가 중요한 삶을 바꾸는 경험이 되었다. 누구에게? 20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에게 말이죠. 라고 되었는데. 자, 군복무가 중요하고 삶을 바꾸는 경험이 되었다는 것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들이 결국 베트남전에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럼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important, life-changing experience, 요걸 뒷받침해주는 세세한 이야기들이 뒤에 쭉 따라 나올 겁니다. 읽어볼까요? 전형적인 tour of duty. tour of duty는 여러분들 그냥 관용적 표현으로 기억해 주세요. 군 복무 기간을 tour of duty라 그럽니다. 전형적인 군 복무 기간 동안에 그 200만 명 이상의 미군들은 자, 마주쳤는데 뭐하고 마주쳤는지 볼까요? racial tension, 인종적 긴장과 마주쳤습니다. 일단 미군들과 베트남 군인들 사이에, 백인하고 황인들 사이에, 또 뭐 미군들 중에는 흑인도 있었겠죠. 흑인들하고 황인들 사이에 긴장감도 긴장감이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편인 미군들 내에서 또 흑인과 백인 사이에 긴장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 racial tension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인종적 긴장감과 마주쳤고, 그리고 burden, 권태감과 마주쳤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전투하고 밥 먹고 싸고, 그리고 잠도 좀 자고, 그리고 또 훈련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긴장된 상태 속에서 그게 계속 반복돼요.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권태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할 겁니다. 사실상 그 권태감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사람들이 뭐를 했습니까? drug, 마약을 했네요. 마약을 하면 잠깐은 좋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주친 게 뭐냐? wide spread brutality
against the Vietnamese. 베트남인들에 대한 널리 퍼진 잔혹성과 또 마주쳤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볼까요? 인종적 긴장, 권태, 마약, 그리고 잔혹성. 네 가지가 구체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네 가지는 분명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200만 명 이상의 병사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중요하면서 삶을 바꾸는 경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베트남전 그 참전 용사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들이 가끔씩 나오는데요. 베트남전을 겪고 나서 본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베트남전에서 겪었던 그 악몽 같은 기억들을 극복하지 못해서 인생 자체가 망가져가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 하나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는 경험이에요. 그게 바로 Important Life-Changing Experience인데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뒤에 네 가지가 구체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기술되어져 있네요. 자, 여러분들 사실상 이 내용 전체는 베트남 전쟁이 미국인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깊이 영향을 줬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요 안에서도 요 내용과 요 내용을 봤을 때 요걸 바로 직접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요 놈은 다시 그 뒤에서 요 부분을 뒷받침해주는 구조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Major SD, Minor SD가 있지 않습니까? SD라고 하는 건 Supporting Detail 줄임말입니다. 뒷받침 세부사항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는 Major하고 하나는 Minor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Major하다라고 하는 것은 topic sentence에 나오는 중심 사상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해주고 마이너하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요 내용을 다시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것을 마이너하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메이저하고 마이너의 구분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간단한 거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자, 중요하면서 삶을 바꾸는 경험이라고 하는 거하고 이 네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얘는 어떻습니까? general하죠. 포괄적입니다. 총합적이고 폭이 넓어요. 얘에 비해서 밑에 나오는 네 가지는 훨씬 더 구체적인 것이 보일 겁니다. 바로 specific하죠. 자, 앞으로 여러분들 general, specific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자주 듣게 될 겁니다. 이 포괄성과 구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메이저와 마이너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문법적인 이야기 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또 Vietnamese라고 하는 거. 또 Vietnamese. 자, 베트남 하는 것은 베트남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라죠. 고유명사입니다. 그런데 Vietnamese라고 하는 것은 베트남의라는 형용사예요. 베트남이라고 하는 고유명사의 형용사형이죠. 그래서 The Vietnamese라고 하는 것은 the 플러스 고유 형용사. 이 고유 형용사는 국가명과 관계된 고유 형용사인데 이게 붙어나왔지, 그죠? 이런 것들은 뭐하고 같더냐 하면은 고유 형용사 플러스 people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the Vietnamese라고 하는 것은 베트남 사람들이라는 뜻이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블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블록은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이 베트남전에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세 번째 블록은 어떤 내용일까? 세 번째 블록은 베트남전에 참전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베트남전에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읽어볼게요.
심지어 그 미국인들마저도 싸움하지 않았던 미국인들마저도 변화되어졌습니다. 그 전쟁에 의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뒷받침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 부분에서 Americans who did not fight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changed라고 하는 부분이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참전하지 않았던 미국인들, 도대체 어떤 미국인들이 있을까 궁금하죠? 변화되어졌다, 도대체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궁금하죠? 그것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 뒤에 나옵니다. 수백만 명의 젊은 사람들, 군대에는 노인들이 가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가죠? 그러면 여기서 싸우지 않았던 미국인들 중에 수백만 명의 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데 결국 참전했던 젊은이가 아니고 참전하지 않았던 젊은이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상당한 부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늦은 청소년기 내지는 젊은 성인기의 상당 부분을 보냈다라고 되어 있네요. 뭐 하면서? 고민하면서 보냈다라고 되었습니다. 뭐를 고민하면서? 그들이 징집될 것인지 아니면 방법을 찾을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어떤 방법?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까? 징집될까?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면서 바로 젊은 성인기 내지는 늦은 청소년기에 substantial part, 상당 부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먼저 참전하지 않았던 미국인들이라고 하는 이 포괄적 내용을 뒷받침해주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수백만 명의 젊은 사람들이고 두 번째 나온 것이 뭡니까? 이 부분이죠. 바로 늦은 청소년기 혹은 젊은 성인기, 그러니까 18, 19, 20, 21, 22 정도 나이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바로 싸움하지 않았던 미국인들을 뒷받침해주는 세부 사항인데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변화되어졌대요. 즉 전쟁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쭉 읽어보니까 어떤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까? 그 영향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민하면서 라고 하는 이 부분. 징집될 것인가, 방법을 찾을 것인가, 전쟁에 참전하는 것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되었는데 지금 방금 전에 내가 late adolescence, young adulthood의 나이가 18, 19, 20, 21, 22 정도라고 했었죠. 그 나이의 사람들은 해야 할 주된 일이 보통 뭡니까?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될 사람들이 뭐를 고민합니까? 군대 가야 되나? 피해야 되나? 이거 고민하는데 세월을 보낸 겁니다. 즉 만약 베트남전이 없었더라면 하지 않았을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전했던 용사들만 영향을 받은 게 아니고 참전하지 않았던 용사들까지도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해갑니까? 여기에서도 역시 메이저하고 마이너의 기준은 뭡니까? 제너럴과 스페시픽의 기준이 적용된 것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블록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블록은 어떤 내용일까요? 두 번째 블록은 참전 용사들이 영향을 받은 이야기고 세 번째 블록은 참전하지 않았던 젊은이들이 또 전쟁에 영향을 받은 이야기인데 이거는 도대체 뭘까? 읽어봅시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에 가지 않았습니다. 갔던 사람들보다. 즉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사람들보다도 베트남전에 참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 내용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베트남전에 갔던 사람보다 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이 내용은 이 글의 중심사상 베트남전이 미국인들이 삶의 방식에 깊이 영향을 줬다는 그 중심 내용을 뒷받침하기보다는 오히려 갉아먹는 역할을 하고 있죠. 몇 명 안 됐다. 그럼 별로 영향 준 게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 이 내용은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내용입니까?
거래 중심 사상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얘는 조금 아까 했던 but 알죠? 조금 아까 but 했었지 그죠? 양보의 but 그 양보의 but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주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그냥 그림자 표시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해갔죠? 이런 것을 달리 말하면 반전 도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알았습니까? 반전 도구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런 반전 도구로 쓰이는 것은 사실상 양보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래 주요 내용에서는 이렇게 빠져나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but 뒤에 나오는 내용부터 이제 주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전쟁이 깊은 분열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들? 전체 세대의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은 이 divisions,입니다. 깊은 분열. 그리고 또 하나 더 잡아낸다면은 entire generation, 전 세대. 자, 여러분들 이게 점점점 확장돼 가는 게 보일 겁니다. 처음에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용사들이죠. 그 사람들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베트남전에 참전하지 않았던 사람들 훨씬 많죠. 이제는 뭐가 나옵니까? 전 세대, 미국인 전체까지 영향을 받았다. 점점점 커지죠. 뭐 점층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렇죠. 결국 여기에서 깊이 영향을 줬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자꾸 이런 식의 그래 구조가 나타난 거예요. 어쨌거나 deep division하고 전체 세대라고 하는 것을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에서 싸웠던 사람들은 종종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did not. did not 뒤에는 생략된 말이 뭘까요? fight in the war. 이게 생략되었겠죠? 전쟁에서 싸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괘씸하게 여겼다. 참전 용사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히히낙낙 룰루랄라 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걸 보니까 배알이 꼬인다 그러지, 그죠? 그래서 괘씸한 새끼야. 내가 군대 가서 뺑이 칠 때 너희들 뭐 했어? 이런 식의 눈길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전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트남에 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때때로 treated, 대했습니다.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 did. 했던 사람들을 대했다라고 되었습니다. 했던 사람들. 자, 여기서 did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did. 여러분들 동사에서 비동사도 아니고 조동사도 아닌 동사. 우리는 일반 동사라고 하죠. 일반 동사가 말이죠. 그 뒤에 쭉 자기 식구들을 거느리고 나오는데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까지 다 뭉뚱그려서 가만히 보니까 얘가 반복해서 나와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 반복되는 이 덩어리 대신에 두 동사를 쓰게 됩니다. 이 두 동사는 do나 does나 did를 대표해서 두 동사라고 이야기해놨습니다. 이런 두 동사를 우리는 대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동사 전체를 대신했다 할 때 대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대동사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 did는 뭐 대신에 쓰였을 것 같습니까? 맥락을 보니까 어때요? 베트남에 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did 했던 사람들을 괘씸히 여겼다. 그런데 did는 뭘까요? 베트남에 갔던 사람들이겠죠? went to Vietnam. went to Vietnam을 대신해서 쓴 말이 did입니다. 결국 베트남에 갔던 사람들을 treat, 대했는데요. 뭐를 갖고 대했어요? 경례를 갖고 대했고 pity, 동정심을 갖고 대했고 마지막으로 condescension, 겸양을 갖고 대했다. 겸양은 뭡니까?
상위용사가 앞에 지나가는 충성 혹은 아유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허리를 수그린다든지 이런 것을 갖고 대했는데 상위용사 입장에서는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다리가 없어진다든지 팔이 없어진 그 용사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스콘도, 피리도, 컨디센션도 다 부담스럽고 싫을 겁니다. 그냥 이웃에 있는 보통 평범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해준 것이 사실상 가장 좋은데 말이죠. 어쨌든 사람들이 이렇게 대했다는 겁니다. 결국 참전했던 사람들과 참전하지 않았던 전 세대의 사람들과의 사이에 디비전, 균열이 발생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읽어보니까 과연 그렇구나. 전 세대의 사람들 사이에 깊은 분열이 생겼구나 하는 것이 납득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topic sentence에서 요놈이 바로 중심 내용인데 말이죠. 우리가 이 중심 내용을 파악할 때는 지금 여기에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읽어 들어갈 때 그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파란색 부분 있죠. 그러니까 topic sentence 및 그걸 뒷받침해주는 major supporting만 쫙 확인을 해버려도 글의 중심 사상이 뭔지는 금방 떠오를 겁니다. 노란색 부분 안 읽어봐도 돼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잘 안 되겠지만 리딩 스킬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 몸에 익숙해지면 그때부터는 사실상 이 메이저 서포팅 디테일만 쫙 파악해서 바로 글의 토픽이나 메인 아이디어나 토픽 센텐스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다시 원위치에서 자, 이것이 바로 글의 토픽을 담고 있는데 말이죠.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거는 설명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주장인데 왜 주장이 된다 그랬습니까? deeply affected 때문에 이거는 주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베트남 전쟁이 미국인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깊이 영향을 끼쳤다. 이 문장을 보면서 이 글은 무엇에 대해서 주장하려고 했을까요? 떠오릅니까? 이 글은 무엇에 대해서 글쓴이가 주장하려고 했을까? 바로 베트남 전쟁이 미국인들의 삶의 방식에 끼쳤던 영향에 대해서 이 글을 쓰려고 했겠죠. 이 글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그 타켓은 바로 베트남 전쟁이 미국 사람들의 삶에 끼쳤던 영향, 그거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을 담아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이 글쓴이가 이 글을 통해서 무엇을 주장하려고 했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간단하게 나오는 이야기죠. 베트남 전쟁이 미국인들의 삶의 방식에 끼쳤던 영향이라고 말해준다면 그것이 바로 토픽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토픽에 글쓴이의 견해가 들어가 버리면 혹은 토픽에 대한 글쓴이의 설명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바로 메인 아이디어가 되는 겁니다. 보통 메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문장이 바로 topic sentence가 돼요. 이 경우에는 topic뿐만 아니라 그 topic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deeply affected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topic sentence는 바로 메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topic sentence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알아야 될 것은 밑에 문제 볼까요? 토픽만 알면 됩니다. 그 토픽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은 빼버리고 글쓴이의 주장은 빼버리고 그냥 토픽만 잡아냅시다. 이 글이 뭐에 대한 글이었다고요? 베트남 전쟁이 미국인들의 삶에 끼친 영향에 대한 글이죠. 그걸 영어로 옮겨놓은 거예요. 뭐냐 이거 미치겠다.
죽이고 싶어. 그냥 놔둡시다. 한잔하겠네. 내둘 수가 없네. 자, 뭐라고요? 베트남 전쟁이 미국인들의 삶에 끼친 영향. 영어로 옮겨봅시다. 옮기기 전에 여러분들 이런 표현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Effect of 꿈틀 on 빵빵빵. 어떻게 번역이 될까요? 꿈틀이 빵빵빵에 끼친 영향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법은 평소에 암기를 해두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이 미국인들의 삶에 끼친 영향. 이제 영작해볼까요? 영향이 뭐죠? Effect. 베트남 전쟁. Vietnam War. Vietnam War. 베트남 전쟁이 끼친 영향이죠. 누구에게? 미국인들의 삶에. 미국인들 하면 Americans가 되겠죠. 이 사람들의 삶 하면은 뒤에 소유격이 나오는데 S로 끝난 복수명사의 소유격은 S 없이 그냥 apostrophe만 붙여주면 됩니다. life의 복수형이 필요하겠죠. 미국인들의 삶들이 될 거니까. 그래서 the effect of the Vietnam War on Americans' lives. 이것이 바로 토픽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 글쓴이의 견해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베트남 전쟁이 미국인들의 삶에 끼친 영향은 was very deep. 굉장히 깊었다. 뭐 이런 내용이 같이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메인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메인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문장이 보통 topic sentence가 되는데 이따금씩 때때로 아주 드물게 그냥 토픽만 담고 있는 topic sentence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알고는 있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런 거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